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호르무즈가 가장 먼저 올라왔습니다. 한 참가자가 말했어요. 한국이야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원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니까요. 봉쇄 2달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버티고 있었어요. 미국도 중국도 해결 못한 공급망을 혼자 뚫으면서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2026년 5월 14일 아침이었어요.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마당에 전용 차량 행렬이 멈췄습니다. 트럼프가 내렸고 시진핑이 직접 나와 맞았어요. 두 사람이 계단을 함께 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8년 6개월 만이었거든요. 전 세계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인민대회당 바깥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까지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일본 에너지성 아시아 수급 분석팀. 25년을 거기서 일했는데 그날만큼은 그 복도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 보고서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시 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수급 취약성 분석. 그 보고서에서 최취약국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수입 원유의 95%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 자국에서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15분이었어요. 실무진이 문을 닫았고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35분. 그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 135분 동안 회담 테이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호르무즈였다는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했어요.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가 그 좁은 수로를 지납니다. 2월 28일 이란이 혁명 수비대를 앞세워 봉쇄를 선언한 이후 하루 135척이 다니던 해협이 4척으로 줄어 있었어요. 배럴당 유가는 120달러를 넘나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그 39km짜리 수로 하나에 눌려 있었거든요. 실무진 한 명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낮게 말했어요. 회담에서 한국 얘기가 나왔다고. 잠깐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요? 호르무즈 의제에서요? 두 강대국 회담 테이블 위에서요? 그가 덧붙였어요. 봉쇄 상황에서 한국의 공급망 대응이 언급됐다고. 참고 사례로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참고 사례라니요? 선박 26척이 아직 해협 안에 갇혀있는 나라가 참고 사례로 올라왔다는 겁니까? 4월 10일 한국이 이란에 특사를 보낸 건 알고 있었습니다. 7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는 것도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이란 상대로 7억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60일 이상 봉쇄 지속 시 한국 예상 원유 수급률 55에서 65%. 그게 제 분석이었어요. 복도 창 너머로 베이징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색이었어요. 멀리 건물들이 안개 속에 흐릿했어요. 회담은 점심을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말했어요. 환상적이었다고. 그가 말하는 환상적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호르무즈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실시간 선박 추적 데이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 아직 해협 안에 있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항목에서 손이 멈췄어요. 5월 한국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었습니다. 7,462만 배럴. 평시 월 평균의 87%였어요. 제 보고서의 예측치와 2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배는 해협 안에 있는데 원유는 어디서 오고 있는 건지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3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87%. 베이징 창밖에 야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흔들렸어요. 제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한국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분석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뜻이었을까요? 다음 날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보고서가 맞다는 걸 확인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울로 향하는 야간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고도 1만 미터 위로는 별빛만 흔들렸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호르무즈는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이 떠올랐어요. 도쿄 에너지성 사무실에 출근하던 아침이었습니다. 속보 알림이 먼저 울렸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발을 금지한다는 무선 방송을 송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 도쿄만 위로 겨울 하늘이 차갑게 걸려 있었어요. 커피향이 사무실 안에 아직 퍼지기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협박으로 봤어요. 늘 있어왔던 이란의 으름장이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통과 선박수가 내려갔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하루 135척이 다니던 해협에 4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으름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사가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수급 분석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이라고. 팀원들이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어요. 한국 항목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27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중동 의존도는 69.2%였어요. 자국에서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 전략 비축유는 세계 6위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봉쇄가 장기화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숫자거든요. 표를 채웠습니다. 아시아 국가 에너지 취약성 순위 한국이 1위였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999년에도 그랬거든요. 외환위기가 터지던 그해 겨울 29살이던 제가 처음으로 한국 에너지 시스템 보고서를 썼어요. 도쿄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만이 내다보이던 그 자리에서요. 그때 결론도 같았습니다. 에너지 자립 기반이 없는 나라, 위기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보고서 덕분에 처음으로 윗선에 눈에 들었어요. 27년이 지났는데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명확해졌습니다. 2개월이 한계라고 썼어요. 그게 데이터였습니다. 도장을 꺼냈어요. 보고서 제출용 서류에 찍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붙여놓았던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팀원 하나가 가져온 수치였습니다. 한국 5월 원유 도입 예상치 7,462만 배럴. 평시의 87%에 해당하는 숫자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도장이 서류 위 2cm 지점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87%. 봉쇄가 2달을 넘기는 상황에서 87%는 제 모델과 맞지 않는 숫자였어요. 이 시점에서 한국은 60%대 초반에 있어야 했습니다. 팀원에게 물었어요. 이 수치 어디서 났냐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발표라고. 정부 공식 수치라고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87%.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87%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5월이 지나면 내려갈 거라고.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기류였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 구름이 간간히 지나갔어요. 잠을 청하려 했는데 그 숫자가 자꾸 따라왔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제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걸요. 한국 에너지 취약성 분석 자료로요. 두 강대국이 마주 앉은 135분짜리 호르무즈 회의에서 참고 문건으로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보고서가 맞다면 당연한 결과였는데 그런데 왜 무거웠는지는 그때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배는 26척이 아직 해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유는 87%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간격이 뭔가를 뜻한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느낌을 애써 눌렀어요.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은 건 없다고, 제가 놓친 건 없다고. 인천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창밖이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이 나타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두바이는 뜨거웠어요. 5월의 아라비아 반도 낮 기온이 42도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눌렀어요. 건조한 공기가 코 안쪽을 바로 말렸습니다. 서울에 가기 전 이틀을 두바이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호르무즈 현장과 가장 가까운 도시였거든요. 데이터가 아니라 실물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베이징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호텔은 항구 쪽에 잡았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두바이 항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해운 관계자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리스 선주, 싱가포르 중개인, 카타르 에너지 컨설턴트. 로비 한쪽 소파에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이었는데 표정들이 밝지 않았어요. 짐을 풀자마자 부두 쪽으로 걸었습니다. 항구 입구에서 기름 냄새가 먼저 왔어요. 유조선 특유의 무겁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크레인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라비아만이 시야 가득 펼쳐졌어요. 그리고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척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입구 너머로 들어가지 못한 배들이 두바이 해안 일대에 정박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조선, 화물선, 컨테이너선, 크고 작은 선박들이 물 위에 흩어져 떠 있었어요.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수평선 끝에도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저렇게 많은 배가 저 좁은 수로 하나 때문에 멈춰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볼 때와는 달랐어요. 방파제 난간에 기대선 채 선박 추적 앱을 켰습니다. 한국 선박 항목으로 이동했어요. 26척. 여전히 해협 안에 위치 신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의 근거 중 하나였어요. 배가 갇혔으니 원유도 못 들어온다. 그게 논리였거든요. 옆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스 억양이 섞인 영국식 영어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해운 브로커라고 했습니다. 두바이에 15년 됐다고요. 이 항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어요. 제가 일본 에너지 분석 쪽이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이란이 중국 선박들한테 호르무즈 통항을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5월 13일 밤이었다고요. 미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던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중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고 이란의 관리 규범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시행됐다고 했습니다. 30척이 넘는 선박이 통항 허가를 받았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배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배만이라고. 미국 배도, 일본 배도, 한국 배도 아니고요. 이란과 중국이 별도의 채널로 이미 합의를 해둔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42도 열기 속에서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호르무즈 개방에 동의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쉽게 입장을 바꿀 리 없다고. 그리고 그날 밤 이란은 중국 배만 통과시켰어요. 회담 내내 이란 압박을 논의한 미국이 아니라 중국 배만요. 트럼프가 환상적이라고 했던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요. 그 브로커가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배 이야기 들었냐고. 나무호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5월 4일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해역에서 한국 해운사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길이 182m짜리 대형 화물선이었어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국영 매체는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직접 인정했어요. 한국 정부는 5월 10일에야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트럼프가 그 사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자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썼어요.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나라들을 향해 발포했다고. 그러면서 한국이 자기네 작전 대열에 있지 않고 혼자 움직인 거라고 했습니다. 방파제 끝에 한참 서 있었어요.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기름 냄새와 바닷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발밑 파도가 콘크리트를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따로 합의를 했어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그 회담 테이블 위에서 호르무즈 개방을 논의하는 동안. 뒤에서는 다른 채널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배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배는 26척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원유는 87%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배가 막혀 있는데 원유가 들어온다면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다른 길을 재보고서는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축유를 쓰는 거라고, 수치는 곧 내려갈 거라고. 제가 틀렸다는 건 아직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을 때 새 데이터가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 정유사들 1분기 영업이익이었습니다. 4개사 합산으로 5조 원에 근접한다는 증권가 추정치였어요. 창밖 두바이 항구 불빛들이 까만 바다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 선박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국 원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요. 어떤 길인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구를 나서자 축축한 공기가 먼저 왔습니다. 두바이와는 달랐어요. 뜨겁지 않고 무거웠습니다. 5월의 인천은 바다 냄새가 섞인 습기를 품고 있었어요. 셔츠 안쪽이 금방 눅눅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여의도 정유사 본사에 연락을 넣었어요. 취재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에너지성 분석팀이라는 명함을 보냈어요. 2시간 뒤에 만날 수 있다는 답이 왔습니다. 여의도 빌딩 로비에 들어섰을 때 에어컨 바람이 한꺼번에 내려왔어요. 두바이에서 서울까지 이틀 동안 쌓인 열기가 한 번에 식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방문증을 건넸어요. 17층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원유구매팀 부장이었어요. 악수를 하는 손이 투박했습니다. 손바닥이 넓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먼저 말했어요.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배가 26척이나 갇혀 있는데 어떻게 87%가 들어오고 있는 거냐고. 그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어요. 피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2달 전에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란이 무선방송을 송출한 게 2월 28일이었는데 저희는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 중동 긴장이 올라오는 걸 보고 수입선 다변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가 현실이 됐을 때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박할 근거를 찾으러 온 거였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비아라고 했어요. 6년 만에 다시 거래를 텄다고. 하나 토탈 에너지스가 52만 3천 배럴을 들여왔다고 했습니다. 6년이나 끊겼던 루트를 어떻게 단기간에 다시 열었냐고 물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끊겼던 게 아니었다고요. 연락은 계속하고 있었다고. 무슨 뜻이냐고 했어요. 명절에 안부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계약이 없어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계속 연락을 했다고요. 한국 정유사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니까 6년 만에 다시 전화를 했을 때 낯선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알던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노트에 방금 받아 적은 문장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명절에 안부 문자. 6년 동안. 계약이 없어도. 미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원유 수출이 전쟁 직전 하루 390만 배럴에서 지금 520만 배럴로 늘었다는 거 아시죠? 그가 말했어요. 아시아 쪽 수요가 미국으로 이동한 건데 그 수요를 한국 정유사들이 미리 잡아뒀다고 했습니다. 봉쇄 전에 이미 미국 쪽 물량을 선점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했습니다. 그가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 미국 텍사스 담당 친구가 있는데 거기 거래처 담당자들이랑 매달 통화를 해요. 실적이 없을 때도요. 그냥 요즘 어때요? 애들 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다가 2월에 제가 전화 넣어라 했을 때 그 친구가 번호를 누른 거예요. 상대방이 바로 받았고요. 저는 노트에 적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60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KB증권 분석 자료에 그 숫자가 있었거든요. 세계 정유 5위국의 원유 구매팀이 지난 60년간 수십 개의 판매 해운사와 성실히 쌓아온 관계, 그 관계 덕분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60년이었어요. 그 관계망이 60년짜리라는 거예요. 제 보고서 어디에도 그 숫자는 없었습니다. 자리를 일어섰어요. 인천항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연락을 한 통 넣어줬어요. 부두 출입 허가를 받아줬습니다. 인천항 부두에 들어섰을 때 쇳내가 올라왔어요. 컨테이너 사이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낮게 울렸어요. 발밑 콘크리트가 낮에 받은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접안에 있었어요. 선체에 한글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역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리비아산 원유를 실은 배라고, 서아프리카 항구를 경유해서 들어온 물량이라고요. 호르무즈를 지나지 않은 원유였습니다. 선체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뻗어 철판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5월의 열기 속에서 선체는 차가웠습니다. 두꺼운 강철이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손바닥에 전해왔어요. 이 배는 호르무즈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왔어요. 그 다른 길은 누군가 미리 닦아놓은 것이었고 그 닦음은 60년짜리였습니다. 제 분석 모델에는 이 변수가 없었어요. 관계망을 수치화할 수 없었거든요. 명절 안부 문자를 데이터로 넣을 수 없었어요. 매달 통화를 정량으로 쌀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데이터 안에 없으니까요. 하역 펌프 소리가 낮게 진동했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떨림이었어요. 크레인이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갈매기 2마리가 선체 위를 돌다가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제 보고서는 맞았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그 생각을 부두에 서서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87%는 지속이 안 될 거라고. 2분기부터 본격 부담이 온다고 증권가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아직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바닥에 남은 선체의 냉기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세 따뜻해졌어요. 인천 바닷바람이 소매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음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리비아로 가는 경로를 잡았어요. 그 원유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항구를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 결론을 바꾼 건 아니었어요.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다는 걸 확인하러요.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 내렸을 때 모래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두바이와 또 달랐어요. 두바이는 기름 냄새가 깔려 있었는데 트리폴리는 건조하고 거친 흙냄새였어요. 활주로 끝으로 지중해가 보였습니다. 5월의 리비아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서 흔들렸어요. 항구까지는 차로 30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낡은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도심에서 벗어나자 바다가 가까워졌습니다. 트리폴리 서쪽 항구 터미널, 원유 선적 시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인천에서 들어온 리비아산 콘덴세이트가 여기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터미널 입구에서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흔이 간 넘어 보이는 리비아 남자였습니다. 아흐마드라고 했어요. 악수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두바이를 경유해서 왔다고 했더니 눈을 좁히면서 말했어요. 요즘 다들 두바이에 묶여 있다고. 선주들이 호르무즈 때문에 두바이에서 발이 묶인 채로 우리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요. 선적 현장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선박 쪽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펌프 소리가 낮게 진동했습니다. 원유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발바닥으로 그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강했어요. 선체에 반사된 빛이 눈 안쪽을 찔렀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 한국 정유사랑 거래가 다시 됐다고 들었다고. 아흐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연락해 왔을 때 처음엔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6년이나 거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우리 쪽 선임 담당자가 이미 아는 사람이었다고.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야기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협상이 하루 만에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으면 몇 달은 걸렸을 거라고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인천에서 들은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명절에 안부 문자, 계약이 없어도 6년 동안. 여기서도 같은 얘기였습니다. 장소만 다르고 내용은 같았어요.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였어요. 계약은 그 다음이었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연락을 많이 하냐고. 아흐마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서류도 검토해야 하고 신용도도 확인해야 하고 법무팀도 거쳐야 한다고요. 빠르면 2달, 보통은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2달이라는 말이 걸렸어요. 호르무즈 봉쇄가 2달을 넘기는 시점에 처음 연락을 한 경우는 2달이 더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그 2달 동안 원유는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하루 만에 됐다고 했습니다. 선적 현장에서 나와 차에 탔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숫자들을 다시 정리해야 했거든요. 중동 의존도가 69.2%에서 56.3%로 내려갔습니다. 13%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 빠진 13%포인트를 어디서 채웠는지가 제 분석의 핵심이었어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원유 수출량이 전쟁 직전 하루 390만 배럴에서 520만 배럴로 늘어 있었어요. 33% 증가였습니다. 아시아 쪽 수요가 미국으로 이동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요를 누가 잡았는지가 문제였거든요. 한국이 먼저 선점해놨다는 거였습니다. 2월 봉쇄 이전에요. 리비아였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열린 루트였어요. 52만 3천 배럴. 서아프리카 경이었습니다. 거기에 전략 비축유가 있었어요. 세계 6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완충제 역할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쳤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나온 숫자를 보고 다시 두드렸어요. 또 나온 숫자가 처음이랑 달랐습니다. 세 번째를 두드렸어요. 87%였습니다. 세 번 다 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창밖으로 지중해가 보였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수면 위에 길게 깔리고 있었어요.
물빛이 기름처럼 반들거렸습니다. 멀리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보고서는 2개월 한계를 썼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87%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숫자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반박을 찾기 시작했어요. 2분기부터 본격 부담이 온다는 증권가 분석이 있었습니다. 물류비가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재고평가 이익에 기댄 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지속 가능하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업계 관계자들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대응을 장기 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 보고서에 놓은 거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흐마드가 한 말이 계속 돌아왔어요. 한국이 연락해왔을 때 처음엔 깜짝 놀랐다는 말이요. 6년이나 거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담당자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요.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문자, 매달 통화, 6년 동안 유지된 관계. 그게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다른 길을 만든 거였어요. 제 모델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노을이 완전히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중해가 어두워졌어요. 화물선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불을 켜지 않았어요. 계산기 액정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87%. 이 숫자를 보고서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쓰면 제 결론이 틀렸다는 얘기가 됐으니까요. 안 쓰면 사실을 누락하는 게 됐어요. 내일 울산으로 간다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정유공장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뭔가를 더 봐야 했어요. 아직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삼았습니다. 결론을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거든요. 도쿄에 돌아온 건 리비아에서 서울을 거쳐 이틀을 더 보낸 뒤였어요. 에너지성 건물 입구를 들어서자 냉방바람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트리폴리 햇살이 아직 등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방 속에 노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베이징부터 두바이, 서울, 인천, 리비아까지 채워넣은 노트였어요. 손으로 쓴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팀원 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이 물었어요. 대답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상사한테서 온 게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일정 확인이었어요. 이번 주 안에 최종본을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에너지 수급 분석이 상급 부처까지 올라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서두르라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을 닫았어요. 옆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시간 산업뉴스 피드였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미쓰비시 케미컬이 에틸렌 감산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와 있었어요. 이데미스도 같은 발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일본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호르무즈 봉쇄로 나프타 공급이 막히면서 생산 원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거였습니다. 가구업체 토토는 조립식 욕실 유닛 주문을 일시 중단했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일본 얘기였습니다. 제가 사는 나라 얘기였어요. 화면을 잠깐 닫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한국 쪽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LG화학이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률을 60%에서 7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나왔어요. 여천 나프타 분해와 대한유화도 같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유사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5조 원에 근접한다는 증권사 추정치가 나란히 올라와 있었어요. 정제공장 가동률이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두 모니터를 번갈아 봤습니다. 왼쪽은 일본이었어요. 감산, 가동 중단, 주문 중지. 오른쪽은 한국이었어요. 가동률 75% 목표, 5조 원 영업이익, 90% 유지. 눈이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팀원이 옆에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잠깐 자리를 비웠다 온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냉방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에너지 분석업체 담당자였어요. 인천에서 만났던 정유사 부장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했어요. 에너지 수급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서울 여의도 사무실 배경이 보였습니다. 뒤로 창문이 있었고 한강이 희미하게 잡혔어요.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물었습니다. 일본이 에틸렌 감산에 들어간 날 한국은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출발 시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 정유석화 업체들은 호르무즈 봉쇄가 확정된 뒤에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국은 봉쇄 신호가 올라오던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대체 루트를 확보하기 시작했다고요. 선제 대응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비였다는 말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말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물었어요.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수진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일본은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오래 미뤄왔다고. 안정적인 시기에 굳이 비용을 들여 공급망을 다변화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불안했다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업계 전체에 깔려 있었다고 했어요. 불안이 힘이 됐다는 말이었어요. 화상통화를 끊고 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도쿄만이 내려다 보였어요. 해가 기울면서 수면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멀리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항구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체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득 실려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호르무즈는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이란은 미국의 14개 종전 조건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안에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파키스탄 중재단은 곧 마무리될 거라고 했지만 이란 지도부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맞서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환상적인 회담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진핑은 역사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란과 따로 합의를 해서 자국 선박만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해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일시 중단했어요. 두 강대국이 135분을 호르무즈에 쏟았는데 해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다른 길을 뚫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안요. 창에 이마를 대고 아래를 봤습니다. 도쿄만 위로 저녁빛이 얇게 깔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이마에서 뒤통수 쪽으로 전해왔습니다. 내일 울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남아 있었어요. 현장 기술자들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두 모니터가 아직 켜져 있었어요. 왼쪽 일본 감상 기사, 오른쪽 한국 가동률 기사, 화면 밝기가 같았어요. 내용만 달랐습니다. 둘 다 호르무즈가 막힌 같은 날의 이야기였어요. 같은 사태를 보고 있는 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달랐어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따라왔어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울산 정유공장 정문 앞에 섰을 때 유황 냄새가 먼저 왔어요. 기름 냄새와 뒤섞인 묵직하게 코 안쪽에 달라붙는 냄새였습니다. 공장 불빛들이 새벽 안개 속에 번져 있었어요. 굴뚝에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기술팀 반장 황 씨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60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작업복 가슴 쪽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헬멧을 쓴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투박하고 거칠었어요. 손바닥이 두텁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이프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굵고 얇은 파이프들이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진동이 올라왔어요. 고무 밑창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낮은 떨림이었습니다. 그 파이프 안에서 원유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발바닥으로 전해졌어요. 황 씨가 걸으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현재 가동률 90%라고 했어요. 봉쇄 전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 그가 걸음을 멈췄어요. 파이프 옆에 서더니 장갑 낀 손으로 철판을 툭 쳤습니다. 금속이 낮게 울렸어요. 준비를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요.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황 씨가 앞으로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공장 초창기 기술자셨다고 했어요. 1970년대 사우디 리야드에서 일하다 돌아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낮 기온이 52도 넘는 사막에서 파이프 용접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중동 현장에서 사귄 관계자들이 나중에 이 공장 원유 공급망의 첫 번째 루트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루트를 자기가 이어받았다고 했어요. 담당자 자식들이 지금도 연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면 안부를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계약이 있든 없든요. 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5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고 있던 한 사람의 관계가 지금 이 공장의 공급망이 됐다는 말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현장 식당으로 안내해 줬어요. 아침 일찍부터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났어요. 플라스틱 식판에 밥과 국과 반찬이 담겨 나왔습니다. 황 씨와 마주 앉았어요. 밥을 앞에 두고 물었습니다. 60년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맞냐고. 황 씨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6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냥요. 그냥이라는 말이었어요.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냥 했다는 거였습니다. 60년 동안.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렸어요. 그 두 글자가 제 귀 안에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이요. 보고서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중동 의존도 69.2%, 호르무즈 통과 비율 95%, 전략 비축유 세계 6위. 모든 항목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숫자로 쓸 수 없었어요. 명절 안부 문자도 매달 통화도 6년이 지나도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제 모델에는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냥이 60년이 되면 공급망이 되는 거였어요. 식당 안에서 소리들이 났습니다. 밥그릇 소리, 수저 소리, 낮은 웃음소리였어요. 이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저 파이프들 안에 원유를 흐르게 하려고요. 오늘도 어제도 60년 동안.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황 씨 아버지가 1970년대 사우디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고 있을 때요. 그 아버지가 만든 관계가 지금 이 공장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독일 탄광 지하 1200m에서 헬멧 램프 하나 달고 들어갔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구로공단 새벽 4시 교대 근무를 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손들이 이 공장 파이프 안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사막 어딘가에 있었을 수 있어요. 리야드였을 수도 있고 쿠웨이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현장에서 파이프를 잡고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구로공단 새벽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독일 탄광 지하에서 석탄 먼지를 마시며 일하셨던 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손들이 지금 이 공장 안에 있습니다. 황 씨의 손 안에 있어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이 정문 앞에 서 있던 그 손 안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 공급망의 뿌리입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안경을 벗고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뜨거운 눈 위에서 그 차가움이 맞닿았어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내쉬려는데 잘 안 됐습니다. 황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더 구경할 곳 있으면 안내해 드린다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잠깐 앉아 있겠다고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식당 창 너머로 공장 불빛들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굴뚝 연기가 새벽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울산 바다가 막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주황빛이 수면 위에 얇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식판이 밥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말이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말이 나온 뒤에도 한참 식당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식당 소리들이 주변에서 났습니다. 밥 먹는 소리, 이야기 소리, 발소리. 그 소리들이 멀게 들렸어요. 제가 앉아 있는 곳과 다른 세계 소리 같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한 번 더 올라왔어요. 그동안 틀렸습니다. 이번엔 더 컸습니다. 한국을 데이터로만 봤어요. 숫자 뒤에 있는 그 손들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2번 올라온 뒤에야 조금 가라앉았어요. 창 너머 울산 바다 위에 햇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고도가 올라가면서 울산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공장 불빛들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다 구름 아래로 사라졌어요. 좌석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안쪽이 아직 뜨거웠어요. 식당에서 나온 말이 따라왔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한 말이었는데 낯설었어요. 아무도 없는 식당에서 혼자 꺼낸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작해서 두바이, 서울, 인천, 리비아, 울산까지 채워온 노트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87%. 2달이 지나도 유지된 숫자였습니다. 중동 의존도 56.3%. 69%에서 내려온 숫자였어요. 60년짜리 관계망이 만든 숫자였습니다. 60년.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은 손, 탄광 막장에서 헬멧 램프를 켠 손, 새벽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손들이었어요. 그 손들이 쌓인 시간이 60년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이 별빛으로 가득해졌어요. 고요했습니다. 아래에서는 호르무즈가 아직 막혀 있었고 이란은 미국의 14개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파키스탄 중재단은 곧 마무리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고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해협이 열리든 닫히든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였어요. 도쿄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빗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산을 폈어요. 빗물이 우산 위에서 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에너지성 건물에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위에서 불빛이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시 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수급 취약성 분석. 그 아래 첫 줄이 있었어요. 봉쇄 장기화 시 최대 취약국은 한국으로 분석되며 60일 이상 지속 시 수급률 55%부터 65%까지 예상. 그 문장이었습니다. 27년 전부터 반복해온 결론이었어요. 커서가 그 줄 위에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빗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어두운 아침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규칙적으로 계속. 그 문장을 지워야 했어요. 쓴 사람이 직접 지워야 했습니다. 전체 선택을 했어요. 딜리트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하얘졌어요. 빈 문서가 됐습니다. 27년이 사라진 자리에 커서만 깜빡였어요. 잠깐 그 흰 화면을 봤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 눌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시 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수급 대응 역량 재분석. 제목이 달라졌어요. 취약성이 대응 역량이 됐습니다. 그 아래 커서를 내렸어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호르무즈 봉쇄 7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국의 원유 수급률은 87%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분석치를 20%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문장을 쓰고 나서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빗속에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도쿄만은 안개와 빗 속에 흐릿했습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항구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번째 문장을 썼어요. 한국의 대응 역량은 수치화된 비축량이나 자원 보유량에 있지 않으며 60년에 걸쳐 축적된 공급망 관계망과 선제적 수입선 다변화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판단한다는 말을 다시 읽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말이 아니었어요. 두바이에서 봤습니다. 서울에서 들었어요. 리비아에서 확인했습니다. 울산에서 이해했어요. 계속 썼습니다. 이번 봉쇄 사태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기존 분석 모델로는 포착되지 않는 요소들, 즉 장기적 관계망, 선제적 협력 유지, 위기 대비 문화 등을 통해 설명된다. 이는 에너지 수급 분석의 방법론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방법론 자체를 재검토. 그 말은 곧 제 방법론이 틀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쓰면서 그걸 알았어요. 알고 썼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화면이 저장 중이라는 표시를 보였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저장 완료가 떴습니다. 보고서 제출 버튼에 커서를 가져갔어요. 상사한테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상급 부처까지 올라가는 거였어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에너지 부처가 주목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만이 빗속에 잠겨 있었어요. 물빛이 회색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수면 위에 동그라미를 만들다 사라졌어요.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사라졌습니다. 호르무즈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이란의 답변은 오늘 올 수도 있었고 내일 올 수도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단이 고지라고 했지만 이란 지도부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맞서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나왔어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이 135분을 쏟아낸 그 해협은 오늘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원유는 들어오고 있었어요. 87%가. 다른 길로. 유리창에 빗방울 하나가 맺혔습니다. 흘러내리다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유리를 타고 끝까지 내려가더니 창틀에서 사라졌어요. 도쿄만 2로 빗속에 화물선 한 척이 더 들어왔습니다. 선체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가득 실려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디서 온 배인지는 몰랐습니다. 어떤 루트를 타고 왔는지도요. 그런데 왔어요. 항구 안으로. 창에서 이마를 떼지 않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계속 두드렸어요. 그 소리 안에 서 있었습니다. 에너지성 건물 안에 냉방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먼 복도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출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빗속에 도쿄만이 있었습니다. 그 도쿄만 넘어 어딘가에 호르무즈가 있었어요. 그 좁은 수로 하나가 세계 원유 20%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 원유 70%가 그 수로를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다른 길로 오고 있었습니다. 60년이 만든 길로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사막에서 잡았던 그 파이프가 만든 길로요. 창가에서 돌아서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빈 문서가 하나 더 열려 있었습니다. 새 보고서였어요. 다음 분석이었습니다. 펜을 집었어요. 노트를 폈습니다. 베이징부터 시작했던 그 노트였어요. 마지막 페이지, 다음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잠깐 멈췄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분석의 첫 줄이었어요. 에너지 수급 분석에서 관계망을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